오늘은 우버 1편 우버 음식 배달 전쟁에서 승리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 주요 3개 사업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주로 하는 딜리버리,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하는 모빌리티,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를 하는 프레이트, 이렇게 3가지의 주력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버가 음식 배달도 한다고요? 이렇게 전혀 몰랐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버이츠가 한때 한국에서도 영업을 했었는데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모르시는 것 같고요. 글로벌 주요 음식 배달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도어대시라는 미국 1위 음식 배달 업 도어대시가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73%, 그 다음에 우버이츠가 마이너스 63%, 그럽허브라는 미국 3위 음식 배달업인 그럽허브의 모회사인 저스트 테이크어웨이가 마이너스 85%, 그리고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인수해서 유명해진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8%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7월 말 기준이라 지금은 좀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가가 안 좋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배달업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제 배달 서비스 사업은 가망이 없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먼저 한국 배달 음식 서비스의 시장 상황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 음식 배달앱 순위는 1위 배달의 민족, 2위 625, 3위 쿠팡이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배달비 3,000원을 도대체 왜 내야 하는지, 자영업자는 중개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 배달 라이더는 배달비를 좀 올려달라고, 그리고 배달앱은 수익이 너무 부족하니까 수수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4개의 주체가 각자 다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배달의 민족 광고 이용 수수료를 일반 배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울트라콜 광고와 오픈 리스트 광고가 있습니다. 울트라콜은 월 정액 88,000원을 내고 광고를 하는 거고요. 오픈 리스트는 주문 건당 7.48%의 수수료를 냅니다. 둘 다 결제 수수료는 주문 건당 3.3%의 수수료가 있고요. 배달 대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3,300원에서 6,600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울트라콜의 특징은 울트라콜 영역에서 상시 노출이 된다는 거고, 오픈리스트 광고는 최상위 3줄에 랜덤 노출되는 방식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울트라콜 광고는 울트라콜 영역에만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달 앱은 소비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는데요. 울트라콜은 가상 상점 개념이라서 실제 주소와 상관없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울트라콜 광고는 현재 내 상점과 가깝지 않은 타겟 지역이라도 가상의 주소를 정해서 1개가 아니라 10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일명 깃발 꼽기라고 하는데요. 상점 간 간격을 약 300m 정도만 유지하면 가능하고요. 내 실제 상점보다 거리가 먼 타겟 지역으로도 영업구역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설정할 경우에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 10개를 설정하면 월 88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신 울트라콜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추가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결제 수수료 3.3%만 내면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오픈 리스트 광고는 주문창에 최상위 3개 줄에 랜덤 형식으로 노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리스트를 통해서 주문 결제가 되는 경우에는 건당 중개 수수료 7.48%를 내야 되고요. 결제 수수료는 동일하게 3.3%를 내서 업주는 주문 한 건당 총 11%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배달비는 별도인데 보통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배달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의 오픈 리스트 광고로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음식 가격이 2만원인데 배달료가 5,000원인 경우에 고객은 음식 가격 2만원과 배달료 3,000원 합쳐서 23,000원을 결제를 하게 되고요. 업주는 음식 가격 2만원에 고객에게 넘긴 배달료 3,000원을 뺀 추가 배달료 2,000원을 부담을 하고 중개 수수료 1,496원, 그리고 결제 수수료 660원을 빼니까 실제로 15,844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배민 앱은 음식 가격 2만원에 중개 수수료 6.8%, 그래서 1,36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배달 대행사는 한 건당 5,000원의 배달료를 받아서 소정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배달 라이더들에게 배달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달 대행사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일반 소비자에게는 약간 생소한 중간 유통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대로나 바로고, 부릉 등이 대표적입니다. 배달 라이더를 관리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달 앱들이 사업 초기에 사고보험 등이 복잡해서 배달 라이더들 고용을 꺼리면서 생겨난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주들은 보통 배달 대행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만약 배달료가 5,000원이면 업주가 2,000원, 고객이 3,000원 이렇게 나눠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배달료는 날씨 거리에 따라서 할증이 가능하고 약 3,300원에서 6,600원 정도의 배달료가 책정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과연 폭리인가? 광고 성격의 오픈리스트 중개 수수료는 6.8%, 깃발꽃기로 불리는 울트라콜 그 수수료는 한 개에 월 88,000원인데요. 이 정도면은 미국보다는 싼 편입니다. 하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왜 수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로 속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쿠팡이츠가 1회 한 건의 단건 배달을 시작하면서 사용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묶음 배달은 보통 3건을 한꺼번에 배달을 하고요. 단건 배달은 한 사람이 한 건만 배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달비가 2배 이상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배달의 민족도 쿠팡이츠에 대항하기 위해서 배민원이라는 단건 배달 서비스를 오픈을 합니다. 이러면서 속도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배민원 서비스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배민원 단건 배달 서비스는 초기에 파격적으로 수수료를 할인해서 중개 수수료를 1,000원으로 낮추고 배달비 5,000원을 더한 총 6,000원의 서비스를 진행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 음식점 업주들이 일반 배달에서 배달론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는데요. 배민원은 배달 대행사 대신에 직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배민원은 빠른 배달인 배달 라이더가 핵심이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는 배민 라이더스, 여기를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배민 라이더스는 계열사인 우아한 청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비용이 급증했다는 이런 간단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3대 배달앱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 매출액은 2조 291억 원, 그리고 쿠팡이츠는 5,959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배달의 민족이 무려 2조 원 이상의 매출액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원에 불과하고요. 쿠팡이츠는 아예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35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요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상 개별감사보고서 기준이고요. 연결감사보고서 상으로는 배달의 민족은 또 그 베트남 쪽에 적자법인이 있기 때문에 연결감사라는 아예 영업이익이 적자인 그런 상황이고요. 요 기업은 최근에 인수합병이 진행이 돼서 실적을 미공개하고 있어서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배민원은 수수료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용 수수료를 정상화하는데요. 중개 수수료 1,000원 받던 거를 음식값의 6.8%로 다시 정상화했고요. 배달비도 6,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신규 광고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 클릭만 해도 건당 200원에서 600원의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패닉이 된 거죠. 이 광고 구조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광고 구조랑 비슷한데요.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클릭만 해도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업주들은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배민원의 수수료 인상으로 마진이 높아졌고요. 배민원과 쿠팡이츠의 경쟁이 약간 완화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 엔데믹으로 배달 주문이 감소하는 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2021년보다는 영업이익이 확실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 기업들을 M&A 하면서 그려놓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유독 한국 사랑이 좀 강한 회사인데요. 시장 점유율 2위인 요기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시장 점유율 3위인 배달통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만 인수를 하게 되면 한국 음식 배달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2019년 12월에 전격적으로 인수가 됩니다. 한국 스타트업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조 7천억의 인수가 되는데요. 이 인수가 진행이 되자 한국 소비자들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은 민족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반격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와 배달통의 합계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합병 불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내리게 되는데요. 요기요의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을 진행을 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M&A를 진행을 했는데 업계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면 그 메리트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2021년에 요기요를 GS 리테일과 사모펀드 쪽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전히 한국은 3파전이 지속되고 있고요. 1위 배달의 민족, 2위 요기요, 3위 쿠팡이츠의 경쟁이 아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의 배달업 상황이고요. 이제부터는 미국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의 M&A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음식 배달 앱 순위를 보면은 1위 도어대시, 2위 우버이츠, 3위 그러퍼보, 이렇게 빅3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면은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업계 2위였던 우버이츠가 3위인 그로퍼브와 M&A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 2위와 3위가 결합되면 과연 승인을 해줄까요? 그래서 그로퍼브도 안전하게 업계 2위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유럽의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저스트 잇 테이크 어웨이입니다. 여기에 그로퍼브는 8조 8천억 원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버이츠는 어쩔 수 없이 업계 4위인 포스트메이츠와 협상을 해서요. 2020년에 4위 포스트메이트 3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하고 2021년에는 주류 배달 업체인 드리즐리를 1조 3천억에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경쟁 구도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여전히 3파전이 지속되고 있고 1위는 도어대시, 2위는 우버이츠와 포스트메이트, 3위는 그로퍼브. 결론적으로 미국도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배달 서비스 수수료는 한국보다 저렴할까요? 한국에서 배달 민족이 수수료가 높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 우버이츠의 레스토랑 중개 수수료를 살펴보면요. 라이트 플랜, 플러스 플랜, 프리미엄 플랜이 나눠져 있는데 배달 주문 시 수수료가 15%, 25%, 30%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소비자가 직접 음식점에 가서 픽업을 했을 때는 아직 수수료를 점주에게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이츠는 이 수수료도 점주에게 6%씩을 물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배달의 민족의 중개 수수료 6.8%보다 우버이츠가 훨씬 비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배달 수수료 그 규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샌프란시스코랑 뉴욕시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의 폭리를 지적을 하면서 배달 음식값 기준으로 배달 수수료는 15%, 광고 수수료는 5%로 제한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버이츠 등 배달업계는 수수료 제한은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비자, 즉 주문자가 우버이츠를 주문했을 때 영수증 예시를 통해서 한번 비용을 알아볼 건데요. 최초의 배달 음식 가격을 피자 24.15달러, 샐러드 9.2달러를 주문을 하면 소개가 33.35달러가 나오는데요. 이때 추가되는 우버이츠 요금을 살펴보면 서비스 요금 5달러, 배송 0.49달러, 우선 배송 1.49달러, 세금 3.33달러, 합계 43.66달러가 부과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가 대략 얼마의 수수료를 부과를 할까요? 실제로는 피자 샐러드 주문 영수증 살펴보면 5달러의 서비스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 요금은 지역, 거리, 음식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불 금액은 43.66달러인데 음식 가격 33.35달러에서 세금 포함해서 약 30%가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레스토랑 업주들의 요구로 레스토랑 내의 식사와 배달 음식 간의 동일 가격 정책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스토랑에서 내가 10달러의 피자를 먹을 수 있다면 업주들이 임의로 20%의 가격을 더해서 배달 음식에는 똑같은 피자를 12달러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만약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다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추가 비용은 음식 가격이 50%까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 30%가 이미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엔 특이한 제도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팁까지 주면 비용이 더 폭등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버이츠는 레스토랑 업주에게 약 20%에서 30%의 비용을 청구를 하고 소비자에게도 약 10에서 15%의 비용을 청구해서 총 수수료율은 30에서 45%가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추가적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음식을 사 먹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율이 엄청난데요. 우버이츠는 그렇다면 돈을 갈퀴로 긁고 있는 걸까요? 우버 딜리버리 부문의 주요 지표와 매출, 영업이익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버이츠의 연간 예약 금액은 2019년 2,100만 명, 사용자 수가 2,100만 명, 6,600만 명, 8,100만 명으로 계속 급증을 했고요. 한국 사용자 수가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2,000만 명이니까 한국이 한 4배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연간 예약 금액도 17조, 36조, 61조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버 딜리버리의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9년 3조 원, 2020년 5조 8천억, 2021년 10조 원으로 매년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매출액이 한국 배달의 민족이 2조 원이니까 5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미국 1위인 도어대시의 5조 9천억보다 높은 이유는 도어대시는 미국 내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우버는 미국 외에도 유럽, 글로벌 쪽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출액의 차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도어대시도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2019년에 7,400억 적자, 2020년에 5,200억 적자, 2021년에 5,400억이 적자. 당연히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버의 적자 폭도 굉장히 심각한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버의 그 이익을 설명드리기 전에 조정 에비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정 에비타는 영업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의 변명 같은 지표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에비타는 영업이익에다가 그 감가상각비나 스톡옵션 등의 일회성 비용을 그냥 다시 더해주는 개념인데요. 왜 더해주냐? 실제 영업과 상관없는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빼고 실제 영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정 에비타라는 그런 용어를 좀 사용을 하는데, 사실 좀 변명적인 얘기고요. 회계상의 영업이익과는 좀 거리가 멀다. 좀 더 완화된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버는요, 이 완화된 기준인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도 2021년 2분기에 마이너스 1932억 원, 그리고 3분기에도 마이너스 14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매출액은 2021년 2분기에 2조 4천억, 2조 7천억, 2조 9천억, 3조 원, 3조 2천억 원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지만 조정 에비타는 계속 적자가 나다가 2021년 4분기 돼서야 300억 원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 1분기에 360억 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2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1188억 원의 이익을 냈는데 이게 영업이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시장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환호를 했죠. 드디어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는 큰 폭의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환호할 일인가?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것 같고, 우버 딜리버리가 아니라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결론적으로 우버의 영업이익은 아직도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요건 단지 조정 에비타만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음식 배달 서비스로 언젠가 우버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우버이츠는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서 업주와 운전자에 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축소를 했고, 우버이츠 광고 상품을 다양화해서 앱 상단 광고, 클릭당 광고를 도입을 했고요. 우버원이라는 9.99달러짜리 유료 멤버십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성도가 낮은 소비자들을 묶어놓기 위한 전략인데요. 영국 등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음식 배달 시장 점유율을 추정해보면 도시 대여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점유율 59%를 가지고 있고요. 우버이츠 플러스 포스트메이츠는 27%의 점유율, 그리고 그룹허브가 13%인데요. 사실 그룹허브는 한때 점유율이 1위였는데 저스트 테이크 어웨이에 매각된 후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버이츠와 도어대시의 흑자 전략 큰 그림은요, 점유율 3위인 그룹허브가 탈락하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룹허브가 탈락을 하게 된다면 3자 경쟁에서 양강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경쟁이 자연스럽게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마존이 갑자기 이 전쟁에 참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룹허브 지분을 최근에 2% 옵션을 확보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아마존은 이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 아마존 레스토랑에서 철수를 했는데요. 2022년에 다시 프라임 멤버십에 음식 배달 사업을 추가를 하면서 그룹허브가 만약에 가입자가 증가된다면 15% 지분이 더 추가되는 그 옵션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룹허브와 손잡은 아마존의 음식 배달 사업이 좀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서 경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버의 음식 배달 서비스로 수익이 가능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2위로 1위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글로벌에서 만약에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존이 음식 배달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악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는 꾸준히 흑자가 확대되고 있어서 언젠가 영업이익도 흑자로 그 변모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수익이 가능한지. 만약에 그 M&A를 했던 포스트메이츠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브가 완벽해진다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완벽해진다는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도 서브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완벽해져서 정말로 배달원을 쓸 필요가 없다면,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면 인건비가 절약돼서 이익이 급증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이게 가능해진다면 이익이 급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버 2편에서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 택시 공공의적 규제에 침몰할 거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버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